뇌만 커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의 생태계에 해당하는 여러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CE쇼 가면은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분야도 이쪽이에요. 어떤 것들을 인텔리전트하게 센싱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무엇이 등장할 수 있는가, 그런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고 어떤 애들이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정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 연말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촬영일 기준으로 하는군요. 그렇죠. 연말 저희는 촬영일 12월 31일에 마지막 날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 급하게 모셨냐면 CES 가시기 전에 저희 한번 좀 얘기 좀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국하시는 거죠? 네, 다음 주 출국해요. CES 네. 가시기 전에 저희 한번 좀 CES 이야기를 좀 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근데 CES가 뭐예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예요. 컨슈머는 소비자, 그렇죠.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하면은 이제 가전제품 뭐 이런 뜻이고, 쇼니까 원래는 이제 소비자 가전, 진짜 뭐 소비자 가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냉장고. TV, 냉장고, 그다음에 휴대폰.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게임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CES 쇼의 기존연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엑스박스 뭐 이런 것도 네, 발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을 주로 발표하던 곳이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 기술이 이제는 뭐 가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산업 카테고리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CE쇼가 단순히 가전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가전 중심의 쇼가 아니고 전 세계 미래 기술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쇼로 약간 좀 위치가 좀 격상됐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뭔가 조금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는 그냥 뭐 가전제품 잘 만들었다. 그래서 뭐, 야, TV가 뭐 이렇게 커. 뭐 이런 거 네네네. 얘기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박사님은 CES 언제부터 가셨었어요? CES를 옛날에도 한두 번씩 갔었고, 뭐 그렇게 매년 가는 쪽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AI 전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해이기도 그쵸. 하고, 네. 몇 년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올 변화들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는데, 네. 올해가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또 더밀크하고 같이 또 도와줘야 되는 이제 VIP 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행사도 한 2개 있고 해서 여러 개 겸사겸사. 네, 겹쳐져가지고 네. 이번에는 가야 되겠구나 직접.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시는 가게 동안에 됐죠. 아마 이제 가시기 전에 준비를 좀 하시고 있으실 네네네네.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나 이번에는 좀 이거 좀 재밌을 네.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서비스의 인프라를 닦는 거라 그럴까요? 이제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지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에 유료화가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여러 회사들한테서 나온 게 올해의 어떤 전반적인 틀이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빅테크 생각하면 되나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버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쵸. 보통 이제 AI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조그만 서버 해서 한두 개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인프라를 거대하게 지어서 엄청, 그 다음에 이제 AI 자체도 학습도 그렇고 추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거든요, 원래. 네네. 네, 그래서 그 하이퍼 스케일, 그러니까 굉장히 초거대, 엄청 큰 거. 크게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애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거 1, 2, 3위 하면은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이제 얘네들을 제일 꼽죠.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전 세계 대상의 서비스를 하니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때려 박아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막 그냥 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 짓고 서비스까지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AI를 연결해서 뭔가를 바꾸기 위한 토대, 파운데이션을 오래 깔았다. 인프라를 깔았다. 그렇죠. 예. 인프라 깔고 서비스 시작할 어떤 첫 번째 단계 정도 시작했다. 요렇게 올해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비유하면 어떤 거가 한 걸까요? 인터넷으로 광 케이블 뭐 이런 거. 그렇죠. 인터넷으로 비유를 하자면 인터넷에서 제일 처음 이제 기술적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은 웹 브라우저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웹 서버 기술이 나와서 웹이라고 하는 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인프라가 처음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초기 인터넷 같은 경우에 웹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는 네네네. 전화망을 이용을 했었어요. 아, 맞아. 전화망이 먼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전화망은 이게 그림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아주 쉬운 인터넷의 서비스를 접근하기에 너무 느리죠. 너무 느리니까 통신 인프라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아, 그 기억나요. 그냥 그림 하나 다운받는데 그렇게 됐었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기술은 좀 먼저 오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깔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했죠. 근데 그거에서 한국이 제일 빨랐죠. 그때. 초고속망을 깔아갖고. 초고속망 깔아서 2000년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닷컴 빨리. 시대에 좀 초고속 인터넷망을 하면서 비교적 빨리 적응을 하게 됐었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웹서버하고 웹브라우저 같은 기본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초고속망을 까는 것하고 비슷한 단계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한참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초고속망을 막 깔아서 모두가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을 하진 않았는데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초고속망을 제일 먼저 한 데가 하나로 통신이 제일 먼저 시작을 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KT가 메가패스란 걸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로 통신 같은 데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가 먼저 개통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일 빨리 개통된 데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먼저 개통이 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 전국에 사실상 거의 다 초고속망이 저렴하게 다 깔리게 되거든요. 그 시기 같아요, 지금 딱. 그러니까 딱 그 초고속망이 막 깔려갖고 누구나 쉽게 AI를 이제 쓰고 이제 인터넷을 쓰고 이렇게 넘어갔듯이 AI가 이제 쫙 인프라가 일단 깔려야지 그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초기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 기본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자상거래에 이제 기초가 되는 PKI 이제 지금 공인인증서 뭐 이런 게 다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인증 관련된 인증이라든지 또는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돈으로 거래가 왔다 간거 가능하다. 치고. 그쵸.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 통신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그쵸, 돼 그쵸.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쵸. 근데 그 기술이 처음 도입이 되고 이런 것이 초고속 인터넷망 깔리기 전에 이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전화망. 전화망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중간 언저리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거 좀 쉽게 연결하겠다고 원클릭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었어요. 원클릭은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냥 인터넷 컴퓨터 키면 인터넷 바로 접속이지만 그 당시엔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전화망을 연결해야 되니까 맞아. 그런 거 있었던 여러 것 같아요. 가지 뭐 이게 띠, 복잡한 이런 거. 단계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빨리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 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상용화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막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 그 초기 기술들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AI 기술 말고 이 산업 저 산업 같은데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도의 새로운 어떤 산업적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뭐 그 단계쯤으로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이 시작되는 그 개화되는 그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네. AI가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좀 한참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하지만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케이블 쫙 먼저 깔아버려서 네네네네. 어쨌든 인터넷 혁명 그 시기에 그래도 되게 잘 대응한 거 아니었나요? 엄청 잘 대응했죠. 그쵸. 네, 그때 사실 경제 상황도 되게 어려웠고요. IMF 네. 끝나자마자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잘 이게 되게 네. 그 정부 주도하에 어쨌든 잘 진행됐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한국 왔었잖아요. 맞아요. AI 그때는 인터넷. 그때 인터넷 네, 얘기하고 인터넷하고 왔나요? 얘기하고 갔어요. 네네. 지금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집중해야 사실은 되는 거.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하고 비슷한 게 AI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AI 인프라가 이제 뭐 전국 각지에 사실은 네네. 많이 잘 깔려야 서비스 되는 될 수 거죠.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에서 돈이 많아서 뭐 그렇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비해서 자금 여력이 딸리잖아요. 많이 떨리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국가가 정부에서. 예, 그 당시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 했던 것처럼 어떤 제도가 그때도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다 맡기거든요. 이런 거를 민간에다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뭘 좀 준다든지 이렇게는 하겠지만 주체는 거의 민간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러기가 좀 여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가 공사들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국가 공사들을 이용하고 일부를 이제 민간 기업하고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분사시켜서 민간화도 시키고 이래가면서 이제 자금도 가지고 오고 허가권도 내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도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제2통신사업자 그게 하나로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주면서 사실은 그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푸시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권도 그렇고 같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밀어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AI 시대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하는 게 지금 아직은 정쟁밖에 없어갖고 진짜 이게 참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해야 될 시기거든요. 너무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제가 살짝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는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대, 2002년 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있고 그랬을 때 참 국운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은 조금 반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게 잘 정부에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멈추고 네, 사실은 CS에서 네. 관심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여쭤보다가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닷컴 버블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CES에서 결국은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빅테크들이 무슨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쪽인 건가요? 어떤 그럼 거를 이제 주목보셔야 될까요? 저는 사실 빅테크 기업 쪽은 이번 CES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CES 자체가 원래 약간 좀 빅테크들은 뒤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의 핵심을 제공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E쇼는 이제 물건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제품이라 하면 이제 무형의 제품도 있지만 유형의 눈에 제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그래서 덩어리진 뭔가가 많이 나오는 게 CE쇼의 특징이라서 네네네. 사실은 빅테크보다는 다양한 어떤 그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존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통합해 가는가 이쪽이 조금 더 볼 게 더 많은 그런 쇼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도 물론 보기는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키노트에 뭐 엔비디아 젠슨학이 또 한마디 할 거라 네네. 아마도 젠슨학이 CE쇼인 만큼 제 예상으로는 이 지금 현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이 커다란 그 GPU 솔루션 중심으로 팔고 있었잖아요. 네네. H100, 뭐 B100, 이제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했었는데, 뭐 이건 그냥 예상이지만, 젠슨왕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이제 넥스트 이어가 내년이 물리적 인터넷, 물리적 지능, 피지컬 인텔리전스, AI가 물리적인 제품에 통합돼서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들이 쓸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비전과 제품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이미 예고가 좀 된 건 있어요. 이제 그 제슨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우리 엔비디아의 GPU가 있지만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커다란 기계 같은 데 집어넣을 수 있는 조금은 전력 적게 들어가고 사이즈는 좀 덜 큰 그런 녀석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슨 시리즈가 있는데 제슨 중에서 토르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을 것 같더라고요. 토르 이제 그 뿅망치가 아니지. 네. 예, 그 유럽의 천둥의 신 토르. 이게 뭐 이제 어벤져스가 벌써 이제 지나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들 기억을. 여튼 토르라는 이름의 이제 제슨 시리즈 보드 내지는 반도체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타겟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 휴머노이드 쪽이나 로봇에 들어갈 제품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발표할 것들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거고 이게 피지컬 인텔리전스 하면은 네네. 이게 AI 할 때 얘기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응되는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AI가 좀 AI가 여기 쏙 들어간다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거죠. AI가 사실 좀 큰 개념이잖아요. 머리 그 추상적이고 이런 그 개념이 그렇죠. 아티피셜이니까. 그렇죠. 지능이란 것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무형인 아니잖아요. 거죠. 물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한 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에 지능이 들어갔다라고 거죠. 생각하면 되니까 뭐 휴대폰이
분명히 AI가 들어가면 그것도 피지컬 인텔리전스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로봇도 그렇고 뭐 자동차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IoT 이야기가 나왔는데 AI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IoT 관련된 기술들도 전에는 커넥티비티를 중시했거든요. 연결성을 중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투자 검토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은 옛날 IoT 했었던 그룹에서 그 IoT 연결하는 허브나 네. 혹은 그 보드 같은 거 안에 AI 반도체를 같이 집어넣어서요. AI가 여러 가지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드나 펌웨어 또는 이제 미드웨어 같은 걸 제공하고 준비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좀 지나면은 이제 AI에 간 연결을 통한 어떤 AI 시대의 허브로서의 IoT가 진화를 할 거라서 네. 이들은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니라 그렇죠. 아마도 AI 오브 띵스구나. 그러니까. 네, 뭐 인텔리전스 오브 더 띵스라든지 띵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체들에 AI가 들어가는 네네네네. 그런 원년이 되겠구나. 그걸 또 네네. 이제 젠순왕이 쫙 이렇게 얘기하는 네, 모습이 좀 그것도 우리가 제일 상상이 잘할 됩니다. 수 있어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것도 하고 싶은 이제 거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들어간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네. 에너지 전환하고 양자 컴퓨팅.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CES가 항상 새로운 카테고리들을 시류에 맞춰가지고 한두 개씩 넣거든요. 그럼 이제 미래의 어떤 컴퓨팅 환경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연구는 많이 됐지만 상용화 가려면 너무 멀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동안은 되게 많았는데 이제 구글의 윌로우 칩을 이제 발표한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좀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상용화 가능성이 이제는 열린 거 아니냐. 그 약간 이제 수년 뒤에 제품화 가능성이 열렸을 때에는 CEC쇼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봅시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논문 내고 하는 단계에서는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 예, 그런데 이게 상용화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몇 년 뒤 정도면은 아마도 이제 제품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에는 그걸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은 거죠. 이제는 상용화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야, 그럼 양자 컴퓨터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이제는 뭐 물론 이제 초기에는 옛날에 이제 알파고처럼 네네. 일반인들한테는 아무도 못 쓰고 그냥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쓰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네. 그런 데들한테 먼저 쓰이겠지만 여튼 뭐 몇 년 내에는 이제 한두 대라도 돌아가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제대로. 이제 실제 상업화 할 수 있는 버전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양자 컴퓨터는 그렇고요. 네네. 에너지 전환은 어떤 이야기가? 에너지 전환은 비용 효율 때문에 진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AI 시대로 이제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네네.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실제 생산하는 기술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고 신재생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탄소가 들어가 있는 가스라든지 혹은 이제 석유 같은 것들까지 결합을 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이런 쪽도 지금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그죠. 이제 항상 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이제 ESS 같은 어떤 기술들이 점점 더 중요하고 각광을 받게 될 거고 그랬을 때 누가 돈을 차징하고 누구한테 나눠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쓰는 소비자들도 가만히 보면 누가 연결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관련된 기술들이 AI 시대에서는 아주 필수 기술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저희가 이제 비욘드 아시아 테크 서밋이라고 매년 이제 5월, 6월 정도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여는 행사가 있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AI가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작년과는 달리 올해 이제 인바이트 하려고 하는 회사 중에
에너지 기업도 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큰 기업 중에 네, 한국 네. 기업을 웬만하면 알리고 싶어서 네, 사실은 AI하고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들이 지금 되게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에너지 전환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때문에 AI가 필요하고 AI 때문에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양쪽이 이런 다 상황, 필요해요. 양쪽이 다 네. 필요한 그런 사실은 에너지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ES가 이번에 어쨌든 행사가 진행되긴 하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밀크랑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더밀크의 이제 더 밀크 쉐이커라고 해서 더밀크가 사실은 밀크쉐이크. 네, 밀크 네. 쉐이크. 네, 그 밀크 쉐이커라고 쉐이커.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밀크쉐이커. 그래서 더밀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그 언론사로 테크 뉴스 같은 것들을 네, 굉장히 네, 많이 이제 배포하는 곳이고 CECO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동안 가장 많은 가이드북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VIP 투어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VIP 투어의 일부를 좀 제가 특정 섹터를 좀 맡아가지고 네, 네, 좀 네. 하기로 해서 네, 네. 네, 그런 거 보여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사명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I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AI가 최근에 원래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자 막 이런 분위기다가 네. 잠깐만 아직 나 남았어라고 이제 손을 든 친구가 있습니다. 네네. 브로드컴이. 네네네네. 야, 브로드컴이 또 여기서 이렇게까지 부각받을 줄 몰랐는데. 네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브로드컴은 거의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회사였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아마 여기야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맞아요. 그때도 아마 얘기해 주셨던 것 얘기하셨던 같아요.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가 투픽을 꼽으라 그랬을 때 남들 다 엔비디아 얘기할 때 저는 애플과 테슬라 맞아요. 원투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엄청 잘 됐죠. 그쵸. 왜냐하면 그 단계가 그리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독식을 하던 시장에 사실상 가장 많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예, AI 반도체에서 특히 주문형 반도체 플랫폼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주문형 반도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기들이 원하는 반도체를 되게 쉽게 설계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부각이 덜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브로드컴의 가장 커다란 그 고객 중에 이제 구글이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였거든요. 구글이 이제 TPU라고 하는 그 반도체를 일종 이걸 A식이라고 부르죠. 주문형 네.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A식 반도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글의 서비스를 맡아서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2.0 발표를 했는데 제미나이 2.0이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지금 주로 쓰는 AI를 저걸로 바꿨을 정도로 좋아요. 그 정도예요? 네, 요즘에는 그냥 뭐 서로 막 더 좋은 거 네네네. 나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저는 재미나이가 저거를 지금 제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군요. 네, 특히 이제 일할 때 좋아요. 일할 때 특징이 있어갖고 저게 이제 저는 컴플렉시티는 또 투자 관련된 거 좀 잘해가지고 네네. 저도 컴플렉시티 많이 쓰긴 하는데. 걔네는 검색이나 이런 게 좀 강한 편이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제미나이 2.0의 그 익스페리멘탈 버전, 어드밴스드 유료 버전에서 쓰는 거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오, 그렇군요. 저걸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저거를 개발을 해서 만들 때 이번에 이제 V6E라고 벌써 이제 그 TPU가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 네. 벌써 V6가 버전 6란 뜻이거든요. 6.0. 예, 그거에 E하고 P를 항상 내놔요. 얘네가 E 네. 버전 있고 P 버전 있는데 네. E 버전으로 이번에 트레이닝 했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잡았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랄까 그냥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증명이 제대로 됐잖아요. 브로드컴이 서비스를 해서 반도체를 같이 만들었더니 굉장히 제대로 된 것이 나와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심지어는 비용도 적게 들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애들이 또 예,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들 나도 입장에서는 가야겠다. 이제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인퍼런시하고 트레니움이라고 하는 자체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AI를 주력으로 밀기에 아마존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적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올해 엔스로픽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엔스로픽하고 손을 잡고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준비는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서비스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주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GPU를 제공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AI 서비스를 만드는 걸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구글처럼 자체 반도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퍼런시하고 트레이니움 같은 것들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A식 반도체가 나오도록 지원을 할 이제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 좀 보이는 게 이미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새 버전이 나올 때 트레이닝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아마존 자체 반도체 쪽에다 넣어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클로드를 제대로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자체 반도체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마존도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대 업체 하면 이제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었죠. 맞아요. 가장 많은 GPU를 사는 데가 숫자라도 나오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연 1등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오픈 AI가 제공한 서비스를 활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코파일럿의 자체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은 서비스 기반으로 추론 기반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원가 경쟁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자체 서비스, 자체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준비가 좀 늦었어요. 자체적으로 반도체 만드는 건 좀 늦었습니다. 네, 사실은 재작년부터 이제 설계도 하고 준비는 해왔죠. 마이야라든지 준비는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자체 반도체의 어떤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니까 여기도 고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브로드컴이 얘기한 애플도 어차피 준비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러네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브로드컴하고 굉장히 고객 관계라고 브로드컴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애플도 고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얘네는 서비스 업체에 가깝고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상당수를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선 브로드컴을 안 거쳐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브로드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도 엄청 강한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M&A를 엄청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사람들 옛날에 많이 알던 분들은 아실 건데 시멘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세계적인 보안 회사. 시멘텍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것도 브로드컴이 굉장히 강한 회사고 그다음에 가상화 솔루션 세계 1위 했던 VM웨어도 VM웨어도 그것도 이제 브로드컴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소프트웨어 관련된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매출도 보면은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맞춤형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다양화된다고 했을 때 천편일률적인 반도체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브로드컴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방향성이 너무 명확하게 좋은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좋네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고객이 확인되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소위 말하는 빅테크 전부가 우리 고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사실상 그렇죠. 숫자까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사실은 작년부터 가설로는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될 걸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고객들까지 그렇게 됐고 이미 매출이 이렇게 확정되거나 다름없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가시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판단이 달라진 거죠, 사람. 그렇죠. 브로드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A직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주문형 반도체. 야, 나를 위한 반도체가 따로 필요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그러면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반도체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이제 느낌인 거죠. 아마존한테 필요한 게 따로 있고 구글한테 필요한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에 딱 맞출 수 있는 설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또 브로드컴이랑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이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그렇진 않죠. 데이터 센터에서 요게 들어가면 이건 빠지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거는 메이저 시장은 결국 엔비디아가 계속 들고 가죠. 사실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처럼 자기의 반도체를 따로 설계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GPU를 써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엔비디아가 그 관련된 그 점유율을 많이 뺏겨도 그래도 50%는 지킬 거다라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 정도 이상은 그래도 엔비디아로 결국 가지 않겠나.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니까. 그쵸. 다만 이제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약간 주가는 좀 네, 요즘 그 고전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여전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뭐 점유율은 떨어져도 계속 늘어날 거라서 그걸 시적 기준으로 보자면 되려 엔비디아 사기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떤 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CES에서 피지컬 인텔리전스 또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것도 뭐 이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그렇고 그러면은 사실 AI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제 브로드컴 말고 또 다른 회사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아시아 투지 캐피탈 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을 미국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회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거든요. 이번에 이제 뉴스가 어나운스가 됐는데 네. 하이퍼엑셀이라고 한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추론 전용 반도체 LLM 그 전용 반도체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산원화 공정으로 올해 아마 내년이네요. 네. 내년 이제 이 나가는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올해가 될 거고 예,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말고 추론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지금 현재 엔비디아 GPU 대비 전성비가 10분의 1 10배. 전성비로는 10배. 그러니까 전선비라는 얘기는 전력 대비 성능. 네, 전력 전기가 대비 덜 성능. 든다는 거죠. 네, 이 메타 라마3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해봤을 때 굉장히 전력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비용 같은 경우에도 LPDDR 쓰거든요. HBM을 안 써요. LPDDR 쓰고 물론 이제 범용성 같은 경우에서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런 종류의 맞춤형 어떤 반도체 솔루션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로드컴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플레이어들이 여러 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브로드컴 말고도 이제 마벨 같은 회사가 그쵸.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야 되는 이제 IP가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게 되는데 그 IP 관련된 쪽에 핵심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엑셀도 IP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그렇군요. 이미 뭐 빅테크 중에 하나의 라이센싱도 돼 있고, 그런데 그 IP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주목할 만한 회사 뭐 케이던스라든지 시놉시스 같은 회사들도 IP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A식이 많이 뜨기 시작을 하면 연달아 뜨게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P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나 있는데 그냥 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죠. 정말 네네네. 좋은 장사인 네네네. 거고 네. 갑자기 그냥 레버리지가 확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AI에서 최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들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도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주문형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시장이 이제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큰 그림에서 나온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습은 뭐고 추론은 뭔지 요것도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학습은 뭐냐면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AI 덩어리가 있다고 치면 AI에다가 데이터를 먹여가지고 얘가 똑똑해지도록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계속 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그냥 문제 풀라고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숫자를 막 조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질문을 했을 때 잘 뱉어내더라 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데이터를 먹여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있겠고 그럼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끝난 이후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덩어리가 딱 정해졌겠죠. 그럼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야죠. 실제 문제를 계속 실제 문제를 풀어야죠. 푸는 거하고 학습하는 과정의 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양쪽을 다 잘할 수 있게 한 게 엔비디아의 반도체라고 한다면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른 게
그 학습시킬 때에는 사실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긴 하지만 사용자들이 동시에 왕창 있는 건 아니어서 어찌 보면은 좀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공부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제 추론할 때에는 이 집이 똑똑한 애인데 애가 예를 들어 타이핑이 느려. 그래서 되게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말을 못하는 거죠. 글을 못 쓰거나 이 그 페이퍼를 잘 못 쓰면 업무 생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쵸, 사람으로 그쵸. 맞아요. 보자면 어버버 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똑똑한데 그쵸.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타이핑도 잘 시키고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막 도와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엄청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유저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할 텐데 잠깐만 기다려봐. 나 얘 답 주고 쟤 답 주고 얘 답 주고 이럴래 하는데 애가 좀 느려.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말이야. 근데 에너지를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돼. 막 밥을 그거 하기 위해 밥을 많이 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되면 약간 직원으로서 좀 거시기 하죠. 예,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추론 쪽은 이제 실제 이미 더 이상 할 수밖에 없어. 그냥 열심히 그 돼 있는 거 가지고서 열심히 그쵸. 이제 문제 풀어주고 이거 해주는 건데 이거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가 이제 발표한 5.1 이후 5.3까지 5.1, 5.3 발표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네네. 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학습을 한 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답을 내는 쪽으로 갔었다면 여기다가 추론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오랫동안 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단순히 시간만 늘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체인 오브 토트라고 부르는데 사고의 연쇄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도 이제 오픈 AI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미나이라든지 이제 구글에서도 그런 걸 갖고 있을 텐데 얘네들을 서로 엮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돼 있는 학습 모델을 잘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내게 하면은 훨씬 더 잘하다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근데 진짜 그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에는 트레이닝 했을 때가 되게 중요했는데 심지어는 답을 내는 프로세스에서도 추론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컴퓨팅하는 그 계산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계산 연산의 양 더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걸 곱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추론하는 칩이 계속해서 하면서 답을 내고 거기에 있는 걸 이제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론 시기에 그 어떻게 잘하느냐가 어찌 보면은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러니까 추론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 추론 서비스 그러면 이제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은 시간을 더 많이 들였으니까 컴퓨팅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냥 비용을 늘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비용을 줄여야 되죠. 오히려 또 반대로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도 덜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추론 쪽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우리만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난다는 그렇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 이거 그냥 예를 들어 24시간을 돌려봤더니 엄청 잘하네. 그러면 24시간 동안 생각하면 잘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더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해가면서 최적의 포인트를 우리가 찾았어. 내가 구글인데 그걸 찾았어.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추론 반도체가 돌아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은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범용 반도체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운용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치 저는 이거 반도체랑도 좀 비슷한데 반도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에는 전공정이 훨씬 중요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지. 미세화 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반도체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2.5D 이제 코어스 공정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후공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맞아. 후공정이 훨씬 비싸고 후공정 잘하는 회사한테 넘어갔는데 사실은 TSMC가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공정을 본인들도 잘하고 대만에 있는 TSMC랑 협력하는 회사들이 후공정 잘하는 회사가 진짜 많아요. 그 연합이 엄청 센 거거든요. 그처럼 AI도 마치 전에는 트레이닝이 일종의 그 학습이 전공정 같은 느낌이었다면 추론의 중요성이 늘어난 게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지는 느낌하고도 비슷해요. 네. 근데
큰 그림이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후공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주가가 뭐 작년에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올해도 지금 느낌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는 게 원래는 이제 학습 다 끝났으면 빨리 풀어야 되니까 뭐 반도체 뭐 조금 해가지고 그냥 해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딱 보고 한참 생각하다가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게 체인 오브 소트 이거 되게 생각이 꼬리꼬리 물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더 잘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것도 잘 풀죠. 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반도체가 또 필요하고 막 또 필요하고 뭐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죠. 2025년에 그러면 제일 큰 변화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또 네, 다른 게 뭐 이런 추론 어떤 것들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된 거는 네.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 2024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네, 네. 보이기 시작한 거고 내년에는 사실상 일상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런 곳들이 점점 더 엔비디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반도체들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만의 특징을 넣은 것들을 하기를 원할 테니까 네. 그와 관련된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5년에 주목해야 될 게 모빌리티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하고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디바이스라고 하면 보통 스마트폰 생각을 했지만 네. 노트북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했었지만 맞아요. 자동차도 이제는 사실상 스마트폰이 커진 거랑 비슷한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거 비슷한 거고 로봇들도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여러 개 만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몇 년 사이에. 네. 그럼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단어하고 언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센서들, 심지어는 카메라 말고도 라이다 같은 것도 굉장히 소형화돼가지고 가격도 싸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라든지 초음파 센서라든지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센서 기술 자체도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로봇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것들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실제로 움직이는 파트 있잖아요. 그쵸. 그거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한 걸 필요로 해요. 손도 되게 정교하게 필요할 수 있고 싸게 2개짜리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진짜 인간의 손같이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손을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눈이라든지 뭐 고개를 돌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발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가 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이게 액추에이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 장치잖아요. 기계 장치죠. 메케닉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포항에 내려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1학년 때 과를 정해서 2학년에 올라가는데 기계과를 아무도 안 간다는 거야. 지금 기계가 제일 중요해졌는데. 그때 그 전부 공공과로 간다 해. 그래서 네네네. 공공과로 가서 기계과 아무도 안 간대. 왜 안 가?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기계과를 안 뽑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로봇 시대로 넘어가면 기계가 또 엄청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액추에이터.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센서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를 하고 지식을 넣고 해서 한 다음에 액추에이터로 보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게 인간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맞아요. 눈, 코, 귀로 들어오는 것들을 뇌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여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우리 손, 발 이런 걸 움직여 가지고 입을 움직여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뇌만 커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의 생태계에 해당하는 여러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번에 그래서 CE쇼 가면은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분야도 이쪽이에요. 어떤 것들을 인텔리전트하게 센싱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무엇이 등장할 수 있는가, 그런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고, 어떤 애들이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고, 제가 엔젤 투자한 회사 중에 또 A로봇이라고 네. 한재건 교수 창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리즈 A가 끝났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그 시리즈 A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프리 A가 끝났거든요. 네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휴머노이드가 언제 되냐 뭐 이랬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옵티머스만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들 서비스가 돼야 될 텐데 그 이야기는 테슬라가 모든 세계의 모든 그 로봇을 다 제공할 가능성이 있냐? 그럼 불가능하거든. 네네. 1등은 하겠지. 1등은 분명히 테슬라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 얘네들이 이제 비싸면서 좋은 탑티어는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가격대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쓰여야 될 것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여러 플레이어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쪽을 되게 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중요한 게 결국은 2025년에는 추론이라는 것과 피지컬 이렇게 예, 두 가지로 네.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AI가 들어가서 외부와 소통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이제 처리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밖으로 내보내는 인앤아웃을 잘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눈의 시각을 뭔가 인식해야 되고 네네. 근데 그거 할 일이 진짜 많은 거죠. 이걸 또 프로세싱하고 야 가서 이제 움직여서 저걸 만져라 이러면은 또 이게 기계 장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진짜 많을 것 같고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작은 있겠네요.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손반찬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비전으로 카메라만 인식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작은 라이더 같은 걸 붙이거나 청각 그 소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센서 퓨전이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다양한 것들 결합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보드를 만드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회사들도 잘 찾아내면 이제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래서 저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곳들을 M&A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장사들 M&A 뉴스를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된 게 시멘텍하고 VM웨어를 인수한 게 굉장히 컸다 그랬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지금의 포지션을 누리게 된 거에는 소위 얘기하는 그 NVLink라고 하는 기술을 토대를 닦았던 기술이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걔네들을 M&A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이 거대 GPU의 어떤 그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렇죠. 확보하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큰 회사들이 작은 스타트업들을 예를 들어 M&A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하고 얘네들이 시너지가 어떻게 날까 그리고 미래 기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를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A 소식이 아마 내년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M&A가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잘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하고 처음 아마 영상을 찍었을 때의 주제가 애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애플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안대공화 에러님하고 단테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시고 네네.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연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애플의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서 지금 4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네네. 근데 애플은 아직 뭐 장사를 잘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애플 계속 좋을까요? 애플의 포지셔닝이 지금 말한 시대의 변화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때 왔을 때에도 애플을 탑픽으로 뽑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컨슈머 쪽 일렉트로닉스 장비로 넘어오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애플이 뭔가를 하게 될 텐데 아직은 시작은 늦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쌓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내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애플 유저들이 애플을 떠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쵸. 서비스 헤게모니도 애플한테 상당 부분 갈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로 넘어가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네. 거기다가 이제 AI 에이전트도 되게 중요해지게 될 텐데, 네네. AI 에이전트는 일종의 나의 비서처럼 이제 범용 에이전트가 있겠고, 특정한 작업을 위한 에이전트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긴 할 텐데, 네. 지금처럼 뭔가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뭔가한테 맡기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연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건데,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까라고 했을 때, 애플 같은 마지막 소비자 접점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역시도 애플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실은 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직접 이런 AI 에이전트 개발하는 쪽에 막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뭐 바깥에는 얘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듣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2.0을 발표하면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너라고 해서 네. 크롬에 붙어있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구글 크롬에 사실 통합돼 있거든요. 근데 마리너. 예, 마리너라고 해서 이게 그 웹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액션을 전부 다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서 자체, 그 브라우저의 기술하고 같이 통합돼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인터넷상에서 하는 걸 다 도와줄 수 있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가만히 보면 그 기술도 훌륭하지만 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크롬 브라우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유저들이 크롬 브라우저가 지금 점유율 1등이란 말이에요. 압도적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쓰는 건데 그러면 그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걸 크롬에 결합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그 웹브라우저가 에이전트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예, 애플만큼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한 포지션에 갈 수밖에 없어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회사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가만 보면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인스타라든지 뭐 우리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릴스라든지 뭐 트레드까지 그 소셜 미디어에 해당하는 전 분야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를 얹으면 되는 데다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메타버스를 굉장히 강조하죠, 지금도. 지금도. 예, 디바이스 같이 결합을 할 거니까 3차원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간상에서 메타버스 상에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기존의 AI와 결합하는 연구와 이제 서비스를 아마 내년에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빅테크들의 그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포지셔닝이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서부터 시작된 그 뭐 데이터 센터, 학습, AI 막 이런 거대한 물결이 저 멀리서 와요. 근데 어차피 결국 올 때는 소비자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 딱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크롬으로 진을 치고 있고 아이폰으로 진을 그렇죠. 치고 있고. 네. 어차피 니네 여기 통해서 가야 될 걸. 그렇죠. 이거 안 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 애플의 포지셔닝이 너무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은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데 그 구글은 그런 면에서 약간의 걱정이 있죠. 이 네. 반독점 그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사실은 크롬이 그죠? 크롬 떼내라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땐 크롬 떼내는 건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구글에서 너무너무 저거 중요하니까. 잘라져 나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은 그럼 안드로이드를 떼내든가. 구글 입장에서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 둘 중에 하나를 잃게 되면 사실 타격이 좀 크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저렇게까지 이제 가르는 게 성공적으로 될지.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얘기가 사실은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 우리 얘기하네? 뭐 이런 느낌이 결국에는 테슬라가 짱이죠, 사실은. 네네. 지금도 사실은 그때 4개월 전이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저는 원투픽이 애플과 테슬라 네네. 똑같고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좀 더 추가가 되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메타나 이제 알파벳까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해온 회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LLM이 안 붙었을 뿐 맞아요.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 공간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사실 공간 컴퓨팅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럼요. 하는 게 공간 컴퓨팅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주변을 인식을 하고 피해가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옵티머스라든지 얘네들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도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사실은 자율주행에서 적용되는 기술의 상당수를 차용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가장 잘 준비가 된 회사고 다만 그동안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해당하는 파트 그러니까 언어하고 인간의 어떤 지력에 해당하는 파트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올해 XAI 띄우면서 펀딩하고 그록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 왕창 샀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이 GPU를 따로 하지 따로 반도체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도저는 그 스페이셜 컴퓨팅에 해당하는 이쪽 파트 전용이니까 이건 부족하니까 엔비디아 거 쫙 끌어다가 이제 이 분야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아마 연결시킬 거예요, 나중에. 연결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거 어차피 우리가 하던 거. 그리고 그 시대가 되면 뭐 조그만 거 뭐 스마트폰 뭐 그다음에 안경 쓰는 거 이런 거는 뭐 애플이든 메타든 니네가 해라. 그리고 웹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뭐 구글이 하든가
근데 뭐 자동차나 빌딩이나 이 돌아다니는 어떤 로봇이나 요쪽 세상의 인프라나 이런 거는 우리가 1등. 그 포지션은 안 바뀐다. 이게 이제 테슬라 얘기죠. 네. 사실 돌아보면은 빅테크들이 각자의 포지셔닝에서 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바이스 주권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꽂혔는데 디바이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내년에도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뭐 이제 국내 이야기도 조금만 여쭤보면 네네네. 지난번에 오셔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랬는지 그 이후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일단 SK 하이닉스는 되게 좋아 보이고요. 여전히 어쨌든 HBM은 이제 브로드컴이 또 이제 또 그럼요. 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 ASIC들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능을 되게 중시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HBM 넣고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내년에도 아주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디애나 후궁정 반도체 공장 짓잖아요. 네네. 보조금도 확정이 됐고, 네. 그랬을 때 전 개인적으로 커스텀 HBM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HBM은 사실은 후공정적인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네. 아까 브로드컴이 이끌어가는 ASIC의 어떤 그런 생태계하고 하이닉스가 포지션이 꽤 잘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미니 파운드리 같은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커스텀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저거를 숫자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 그러면 이제 일부는 밀려 나오는 것들의 일부는 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인텔 파운드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국 반도체 좀 강력한 지원도 좀 받고 그래서 TSMC하고 대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튼간에 지금은 그거보다는 대려 이제 욕심을 버리고 약간 첨단 공정보다 조금 그 아래쪽 공정에 밀려 나오는 수요를 그거라도 제대로 잡자. 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잖아요. 자존심은 많이 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리로 일단 좀 탄탄하게 가져가겠다. 이제 이게 이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퍼엑셀 같은 경우에도 4나노 공정으로 하거든요. 4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안정화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LPDDR 같은 램을 이용하는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항상 그 탑 티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세컨 티어에 대한 잡들을 받아서 이제 고객들하고 소통해서 쌓아가다 보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따라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일부는 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TSMC는 계속 달아나긴 하겠지. 1등 잡아가는 것 쪽 목표는 이제 지금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수요가 넘칠 거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에이전트 기술이 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PC라든지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면 교체 수요가 그때는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또 삼성전자도 디바이스 주권은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새로운 디바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PC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교체를 만약 하게 되면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상반기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다운 사이클에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겠지만 원래 이제 반도체가 좀 선행으로 좀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025년 후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에 이런 어떤 온디바이스 AI 쪽에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죠.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략을 그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등 전략보다는 이제 약간은 이제 뒤를 막는 전략이라게 더 이상 떨어질 때는 없고 어차피 우리 뒤에 따라올 곳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쪽으로 일단 가닥은 잡아가는 거니까 뭐
조금 지금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인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얼마 전에 미국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중국 애들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헛수고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어차피 그냥 과속 방지턱 하나 만들어준 정도였지 중국 애들 와 무섭다 이런 정도의 느낌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도 안 주는 것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라는 어떤 자시 비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의 반도체 전략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과속 방지턱을 그래 알아서 피해줄게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없으면 더 빨리 달릴 거냐.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하긴 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이외에 다른 곳들이 이제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서 미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와 관련된 기회들은 좀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반도체나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교류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그쵸. 시장은 사실은 미국이니까. 그렇죠. 예, 시장은 미국이고, 근데 미국은 제조가 없고, 하나씩 뭐가 다 빠졌어. 하나씩 뭐가 다 빠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첨단 기술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시적인 노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쪽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은 압박하는 형태가 될지 뭐 어느 쪽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첨단 기술 자체를 주는 거를 막는 쪽이 바이든 행정부 쪽이었다면 그렇죠. 미국에서는 시장을 막는 쪽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시장을 막는 쪽?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비용을 높이거나 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국 내부에서만 국한돼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니네들이 만들어서 니네들만 써. 이런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이 트럼프 성향을 봤을 때 제일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사실은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높여가지고 처리하기보다는 그래도 기술을 갖다가 블록해가지고 이걸 기술 확보를 못하게 하려는 역할이 좀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이 돈을 많이 못 벌게 해버리자 차라리.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입될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정준 박사님과 함께 CES 가시기 전에, 이제 AI에 대해서 큰 변화들이 있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채널에 2024년 마지막 촬영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희 이제 구독자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20만 좀 안 됐는데 저희 30만이 훌쩍 넘어서 채널도 많이 성장하고 그랬는데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뭐 당부 말씀 여기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I와 관련된 것도 좋고, 투자 관련된 것도 좋고, 네,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돈 버는 것만 딱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바라보고 미래에 이제 도움이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좀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투자하는 것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